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46살 여자이고 딸 둘을 키우는 사람입니다. 46년 평생을 살면서 이번에 제 인생이 뒤바뀌게 돼 이렇게 제 이야기를 좀 해볼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젊었을 때부터 일찌감치 독립적인 생활을 하며 악바리처럼 살았어요. 사람들도 다들 절 보곤 어떻게 그리 앞만 보고 사냐며 다들 대단하고 할 정도였는데 들어오는 일은 마다하지 않고 뭐든 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동네 목욕탕에서 꽤 인기 있는 새신사가 되었죠. 20대 때 무작정 시골에서 올라와 일자리를 구하려고 목욕탕에 먼저 갔어요. 일을 구하려면 촌때부터 싹 벗고 멀끔하게 일을 구해야 된다는 엄마의 말대로 제일 먼저 간 곳이 목욕탕이었거든요. 처음엔 목욕 재개를 하러 갔다가 거기서 일하는 새신사를 보고 그 일을 해야겠다 다짐을 하게 되었어요. 내가 꾀만 안 부리고 자리만 잘 잡으면 내 능력껏 돈을 벌 수 있겠다 생각을 했거든요. 다른 일에 비해 몸은 더 힘들 테지만 힘든 만큼 돈을 잘 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무턱대고 거기 목욕탕 사장님을 만나 일자리를 좀 달라고 했어요. 청소든 심부름이든 뭐든 다 할 테니 일만 시켜달라고 했죠. 그러니 여자 사장님이 일단은 일을 시켜보고 고용을 할지 말지 고민을 해본다고 하여 저는 그분 마음에 들게 정말 열심히 일을 하였어요. 새신사분들 심부름부터 사장님이 시키지 않은 일까지 하며 손님들에게도 친절하게 응대를 했는데 일이 힘든 것보다 재미있었어요. 어쩌면 이 직업이 제겐 천직이었나 봐요. 그러니 그걸 본 사장님도 한 달 만에 저를 정식으로 채용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올라온 걸 알곤 숙식까지 해결을 해주셨는데 제가 참 운이 좋은 사람이었죠. 새신사들이 쉬는 수면실 같은 곳에서 잠을 자고 씻는 건 목욕탕에서 씻고 밥도 사장님과 새신사분들이랑 같이 먹고 그랬는데 그렇게 살다 보니 돈 쓸 일도 거의 없어 돈도 꽤 많이 모았어요. 그리고 제겐 스승님 같은 새신사 한 분을 만나게 되면서 제 인생이 달라지게 되었어요. 그분에게 새신 일을 배우게 되었는데 처음엔 멀리서만 어깨 너머로 일하는 걸 배우다가 2년 정도 되니 제게 정식으로 일하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리고 나와 자리를 잡고 일을 하면서 남편 만나 결혼을 하게 되었죠. 저희 남편은 작은 회사를 다녔는데 큰애 낳고 얼마 안 돼 회사가 망하면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뭘 해야 될까 하다가 주식으로 눈을 떠 지금까지 집에서 전업 투자자로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실력이 좋진 않아요. 남편은 까먹지 않은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생각하라고 하는데 대체 돈을 벌긴 하는 건지 거의 수입이 없었어요. 그리고 초반엔 까먹기도 무척이나 많이 까먹었죠. 그래서 제가 더 악착같이 일을 하고 있어요. 저도 쉬고 싶을 때 쉬었으면 좋겠고 자고 싶을 때 늘어지게 잤으면 좋겠는데 집에서 누구 하나라도 돈을 벌어야 되니 그럴 수가 없었죠. 요즘엔 몸도 예전 같지 않아 일을 더 하고 싶어도 내일 쓸 체력을 미리 아껴두곤 해요. 아직 딸들도 크려면 한참 멀어서 앞길이 막막하기만 하죠. 그러다 보니 시부모님도 저희 부부를 그렇게 탐탁지 않게 생각을 했어요. 남편이 장남인데 장남 노릇을 못하다 보니
아마 눈엣 가시였겠죠. 그래도 시아버님은 늘 저를 안쓰러워하시며 못난 애비 때문에 네가 고생이 많다. 남자라면 자고로 밖에 나가 일을 해야 되는데 맨날 집구석에 있으니 네가 얼마나 속이 문드러져. 내가 네 얼굴 볼 면목이 없다. 시아버님은 말이라도 이렇게 하셨는데 시어머니는 아니었어요. 집에서 남자든 여자든 둘 중에 하나만 능력 있으면 되지. 제가 뭐가 그렇게 고생이라고 그래요? 그렇다고 지 남편이 돈을 아예 안 버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둘째네 봐요. 둘째 며느리가 잘 살고 능력 있으니까 우리 재민이가 기펴고 살지. 그러게 첫째 걔는 누가 내밀이하는 여자를 만나랬나. 결혼 전에 내가 그렇게 반대를 했건만 자고로 남자는 여자하기 나름이다. 둘째네 봐라. 둘째가 얼마나 잘하냐. 너도 네가 선택한 거니 불만 갖지 말고 살아라. 어머님, 저는 불만한 적 없어요.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벌면 되죠. 아버님께서 저 고생한다고 하시는 말씀인데. 당신도 얘가 고생을 하면 얼마나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젊었을 때 고생하지 늙어서 고생해요? 편들어 줄 걸 들어야지. 둘째 며느리도 그렇게 아껴봐요. 매번 시부모님은 저희가 갈 때마다 싸우셨어요. 시어머니 말대로 저희 동서는 친정집이 부동산으로 돈을 꽤 많이 번 부동산 큰손이었어요. 그리고 동서도 본인 앞으로 건물이 하나 있는 건물주였죠. 시동생도 동서 만나고 나서 그 건물 꼭대기층 사무실에서 건물 관리하며 세 받고 사장님 소리 들으며 살고 있는데 시동생도 이런 동서를 만나더니 사람이 한순간에 바뀌어 저희 남편을 무슨 자기 아랫사람 대하며 은근히 무시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워낙 그런 거에 무뎌 동생이 자기를 무시하는지도 모르고 동생이 하는 말이 다 맞다고 하는데 아무리 못난 남편이지만 내 남편이 그러는 모습을 보면 또 마음이 좋진 않았어요. 보면 저희 남편은 시아버님을 빼다 닮았고 시동생은 시어머니를 많이 닮아 사람 무시하고 그러는 경향이 있긴 했어요. 게다가 그런 시동생의 아내인 동서는 가진 게 많다 보니 늘 시어머니를 등에 업고 아주 기세등등하게 행동을 했죠. 돈이면 다인 시어머니를 동서는 자기 마음대로 했고 시어머니도 이런 동서의 눈치를 보며 동서 비위 맞추기 바빴어요. 그리고 뭐 하나 떨어질까 그 옆에 딱 달라붙어 살았죠. 하지만 시아버님은 이런 동서도 싫고 시어머니도 싫은 모양이었어요. 뭐 남편 말로는 시아버님이 지금은 가난하게 사시지만 옛날에는 소위 말하는 부잣집 아들로 방 100칸짜리 집에서 살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서가 돈 많은 척 하는 게 별로 시덥지 않다고 하셨어요. 뭐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 그럴 때마다 시어머니는 옛날에 부자면 뭐하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옛날 얘기하는 사람치고 제대로 된 사람이 없어. 무슨 말을 못 지어내. 허풍이지 허풍. 이러면서 틱틱거리셨어요. 근데 이런 시아버지가 갑자기 급성 신부전증으로 쓰러지시는 일이 생겼어요. 원래 당뇨가 있어 늘 신경 쓰며 나름 관리를 했던 분이었는데 시아버지가 몸져 눕게 되면서 집안이 한바탕 난리가 났죠. 시어머니는 제일 먼저 저를 찾아대셨어요. 아니 목욕탕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사장님께서 제 전화가 한 번도 안 끊기고 계속 울려댄다며 전화 좀 받아보라고 하길래 보니까 시어머니한테 수십 통의 전화가 와 있더라고요. 어머님, 아니 무슨 일로 이렇게 전화를 많이 하셨어요? 넌 뭐 그렇게 대단한 일 한다고 전화도 안 받냐?
고작 남의 몸이나 만지는 주제. 얘, 지금 네 시아버지 쓰러졌다. 나 혼자 아무것도 모르겠으니까 빨리 병원으로 와봐.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 말에 저는 뒤에 손님들을 동료 세신사에게 넘기고 그대로 남편과 함께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 시아버지는 이것저것 검사를 마치셨고 시어머니는 저희를 보자마자 푸념을 하며 시아버지가 이젠 나이를 먹어서 본인을 괴롭힌다며 다 늙어서 이렇게 아파버리면 자기 삶이 없어지는데 이젠 어쩌냐고 한탄을 하시더군요. 아무리 시아버지가 싫다고 해도 아픈 사람 앞에서 그게 할 소린가 했어요. 병원에 가니 저희 부부밖에 안 와 있길래 시동생네 부부는 지금 오고 있냐고 하니 시동생네 부부한테는 연락도 안 했다는 겁니다. 같은 자식인데 똑같이 이 사실을 알아야지 왜 안 불렀냐고 하니 그러니까 니들은 장남이고 맏며느리 아니냐며 이런 일은 니들이 해결을 하라고 하는데 매번 저희 부부를 못마땅해 하면서도 꼭 나쁜 일이 있을 때만 저희를 찾으셨어요. 시동생과 동서는 좋은 일에만 찾고 저희는 나쁜 일에만 찾으니 이건 아니다 싶어 제가 시동생에게 연락을 해 시아버님의 상태를 말했어요. 시댁과 거리로만 봐도 시동생네가 훨씬 더 가까운데 왜 한참 멀리 사는 저만 찾아대는지 시어머니의 행동에 그것도 어이가 없었어요. 그러니 연락한 지 한 3시간 뒤에 어슬렁어슬렁거리며 시동생이 오더라고요. 역시나 동서는 오지 않고 시동생만 혼자 왔길래 동서의 행방을 물었어요. 그러니 뭐 약속이 있어서 못 간다고 혼자 갔다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때가 저녁 7, 8시였는데 무슨 약속이 있다는 건지. 아무리 그래도 시아버지가 쓰러졌다는데 자기는 상관없다는 듯 행동하는 동서가 얄미워 전화를 걸었어요. 동서, 난데 아버님 쓰러지셨는데 그것보다 얼마나 더 중요한 약속이 있다고 오지도 않은 거야? 이게 남의 일도 아니고 와서 얼굴이라도 봐야 되는 거 아니야? 나만 이 집 며느리 아니잖아. 별일 아니면 와. 집에서 30분이면 오면서. 거기에 3명이나 가 있으면 됐지. 뭘 저까지 가 있어요, 정신없게. 그리고 저는 이미 할도리 다 했다고요. 할도리를 해? 무슨 할도리를 했는데 동서가 한 게 뭐가 있어? 맨날 내빼기만 하고. 얼른 안 와? 참, 저기요 형님. 전 이미 어머니한테 돈 입금했다고요. 아버님 병원비 하시라고. 그럼 된 거 아니에요? 형님은 돈으로 못하니까 몸으로 때우고 저는 돈이 있으니까 돈으로 때우는 거예요. 그게 각자 할 도리라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저한테 오지 말라고 하셨어요. 별일 아니라고. 죽는 것도 아닌데 뭘 오냐고 하셨다고요. 알지도 못하면서 다짜고짜 전화를 걸어 이러는 거예요? 형님, 저한테 이런 식으로 하는 거 자격지심이라고요. 자격지심? 내가 동서한테 자격지심이 있었음. 이날 이때까지 동서하는 짓에 가만히 있었겠어? 고작 부모 잘 만나서 여태 아무 노력도 없이 건물주 된 주제. 내가 왜 동서한테 자격지심을 느끼겠어. 나는 지금 내 삶도 충분히 만족하면서 살고 있는 사람이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당장 병원으로 와. 제 말에 동서는 한마디도 지지 않고 대꾸를 했고 별것도 아닌 걸로 전화를 했다며 전화도 확 하고 끊더니 결국엔 병원에 오지도 않았어요. 이미 시어머니는 동서한테 돈을 받은 뒤였고 오지 말라고 한 것도 시어머니라는 걸 듣고 나니 저도 이왕 참았던 거 계속 참아야 했었는데 그동안 쌓인 울분이 왜 그날따라 그렇게 세게 왔는지 저는 그만 병원에서 폭발을 하게 되었어요. 시어머니는 끝까지 동서 편을 들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 최고라는 말까지 하시는데
시동생도 그런 저희 부부를 못마땅하게 여기며 자기 형한테 막 큰 소리를 치고 삿대질을 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최고라지만 그 두 사람들을 보니 사람 낳고 돈 낳지 돈 낳고 사람 낳았나 싶었어요. 남편이 저를 간신히 말려 일단은 병원에서 나왔는데 괜시리 남편도 밉더라고요. 왜 이런 대우를 받는데도 한마디 말도 못하는지, 왜 우리는 늘 이렇게 당하고만 살아야 되는지 너무 화가 났거든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시아버님의 건강은 어떠신가 해서 시어머니 없을 때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어머니와는 사이가 안 좋아도 시아버님은 늘 저희 부부를 진심으로 생각해 주셨기에 시아버님까지 제가 미워할 이유는 없어 신장에 좋다는 음식을 바리바리 싸서 시댁에 갔죠. 급성 신부전증이 말 그대로 신장 기능이 갑자기 나빠진 상태이긴 하지만 원인을 제거하거나 치료를 받으면 회복은 가능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관리가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가니 시아버님은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얼굴이 더 상해 있더라고요. 그날 일로 시아버님을 더 신경 쓰게 한 건 아닌가 싶어 죄송하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그날 제가 어른답지 못하게 행동을 했다고요. 그러니 시아버님도 절 100번이고 1000번이고 이해한다며 되려 잘했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사람이 다 끌어안고 가면 안 된다고, 화가 나면 화를 낼 줄도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시는데 이런 말씀이 크게 위로가 되었어요. 시어머니만 보면 시댁이랑 연을 끊고 싶어도 시아버지가 늘 저희 부부에게 위로가 되어주니 그럴 수도 없었어요. 아마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때서야 연을 끊더라도 살아 계실 때까지는 계속 시댁과 마주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저도 치사한 방법인 걸 알지만 시어머니와 똑같이 시아버님한테만 잘했어요. 시어머니도 그 잘난 동서가 제일 최고라고 하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치료를 계속 잘 받고 계시리라 생각했던 시아버님께서 또 쓰러지셨단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근데 이때는 저번보다 상황이 더 안 좋은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급성이었던 시아버님의 상태가 만성으로 이어지게 되어 투석 치료까지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신장은 한번 손상을 입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장기이다 보니 급성이었을 때 정말 관리를 잘해야 됐었는데 시어머니가 여태 시아버님에게 어떻게 했는지 잘 알겠더라고요. 의사 선생님도 얼마나 답답했으면 속상한 마음에 시어머니에게 꾸중을 하셨어요. 조금만 관리해도 확 좋아지는데 그걸 얼마나 관리를 안 했으면 이렇게까지 악화가 되게 냅두셨냐고요. 그러니 그 말에 시어머니가 기분이 나빴는지 의사 선생님한테 막 따지듯 자기가 얼마나 시아버님을 챙겼는지 큰 소리를 치더군요. 아니 내가 몸에 좋다는 장어즙까지 다려서 나 먹는 김에 이 양반도 주고 그랬는데 내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그래요? 어머니, 아무리 몸에 좋아도 제 처방 없이 함부로 그런 거 드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버님 같은 경우가 너무 안타까운 경우여서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아니라고 부득부득 우겨대더라고요. 시아버님이야 시어머니가 주는 대로 드시니 아무것도 모르고 드신 눈치였어요. 그렇게 결과를 다 듣고 이젠 어떻게 해야 되나 싶던 찰나 동서가 시동생이랑 병원에 왔더라고요. 시동생도 저번 일로 미안했는지 동서를 데리고 온 것 같았어요. 시무는 동서를 보자마자 어려운 발걸음을 했다며
안 와도 되는데 여기까지 왔다고 자리를 내주는데 동서는 길게 있을 거 아니라며 시아버님 상태를 대충 듣곤 저녁이나 먹으러 가자고 하더군요. 여기 앞에 유명한 소고기집이 있으니 거기 가서 소고기나 먹자면서요. 알고 보니 시아버님 병문안을 온 게 아니라 자기네 식구들 외식을 하러 나왔다가 겸사겸사 온 모양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좋다며 가방을 챙겨 쫄래쫄래 동서를 쫓아나가는데 저희는 됐다고 했어요. 시아버님도 기가 찼는지 동서가 나가자마자 저런 이 살이 100kg씩 나가는 거라며 저게 다 욕심으로 그득그득 붙은 살들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동서가 고도비만으로 결혼하기 전부터 저렇게 뚱뚱하긴 했는데 여태 이런 소리를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 시아버님께서 얼마나 동서가 밉고 싫었으면 저런 말씀을 하시나 했어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어머니가 돌아오실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도 오지를 않으셔서 저희 딸들도 저녁을 챙겨줘야 하니 이제 그만 가보려고 일어나는데 시아버님이 제 옷깃을 부여잡으며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눈치인데 한참을 망설이며 입만 뻥긋뻥긋 하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게 부탁을 하나 해도 되겠냐고 하셨어요. 애미야, 내가 염치 없지만 니네 집에서 가서 같이 좀 살 수 있겠냐? 니네 집에서 투석 받으면서 살면 안 되겠냐? 생각지도 못한 시아버님의 말씀에 조금 놀라긴 했지만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렇게 하시라고 했어요. 얼마나 시어머니랑 있는 게 불안하고 편치가 않으면 고민을 하시다가 제가 일어날 때 옷깃을 부여잡으며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될 것 같았거든요. 남편은 시아버님의 발언에 깜짝 놀라 제 눈치만 살피고 있었죠. 그러세요, 아버님. 물론 제가 일을 하러 가긴 하지만 아버님 식사 드실 거 해놓으면 애비가 집에 있으니까 챙겨드리고 투석도 애비랑 같이 받으러 가시면 되죠. 저야 뭐 하는 것도 별로 없는데 애비가 바쁘겠네요. 그래도 너한테 제일 미안하지. 애비야 뭐 내 자식이니 괜찮은데 너는 며느리잖냐. 얼마나 어려운 사이냐. 그렇게 저는 퇴원하시면 모시러 온다고 하고 병원에 나왔는데 남편은 여전히 제 눈치를 보며 미안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이참에 잘 됐다며 70평생 두 발 뻗고 편하게 자겠다며 저보고 이제야 몸으로 때우는 일을 제대로 한다고 하더군요. 본인 말대로 70이 넘은 양반이 말을 이렇게밖에 못하시나 싶었네요. 시아버님은 저희 집에 오시고부터 얼굴색도 많이 좋아지시고 전보다 밝아지셨는데 몸은 아프지만 그래도 마음이 편하다고 하셨어요. 그런 시아버님의 모습을 보니 저도 내가 모시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생각보다 제가 시아버님에게 해드리는 건 식사 준비뿐이었고 나머지는 남편이 다 해서 제가 거의 손이 안 갔어요. 그렇게 한 2년을 모셨는데 2년 동안 시어머니와 시동생 부부는 거의 10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그만큼 시아버님을 보러 오지 않았어요. 근데 더 웃긴 건 시동생네 부부였어요. 그렇게 돈 자랑을 퍼붓고 다니면서 늘 시아버님한테 올 때는 빈손으로 오더라고요. 아니 와서 돈 자랑이나 하지 말던가요. 그리고 저희는 시아버님을 모신다고 열심히 모셨지만 몇 년 전부터 이미 신장 기능이 많이 떨어지신 시아버님은 최근 몇 달 사이에 더 급격하게 상황이 안 좋아지셔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 신장 기능이 6%밖에 안 남아 바로 가족으로부터 신장 이식을 해야 된다는 말을 듣게 되었어요. 남편은 무조건 자기가 하겠다고 하는데 시동생과 시어머니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을 둘이 속닥거리더라고요. 아니, 누가 보면 저희 남편은 시어머니 자식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어차피 시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공여자로는 적합하지 않아 자식인 남편과 시동생이 적합 검사를 받아야 했는데 문제는 혈액형이 같아야 이상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시아버님과 시어머니는 두 분 다 B형이고 남편은 O형, 시동생은 B형으로 남편도 공여를 못하게 생겼더라고요. 그러니 시어머니는 울고불고 하며 둘째 대신 내가 영감한테 준다고 둘째는 살아야 될 날이 많은데 나는 내일 당장 죽어도 괜찮다며 본인이 나서서 검사를 받겠다고 하셨어요. 하는 수 없이 그 둘이 며칠에 걸쳐 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둘 다 적합 판정을 받았고 시동생은 어떻게 연로하신 어머니 신장을 공유하냐며 본인이 하겠다고 하였어요. 시어머니는 잘 사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지 하늘도 무심하다고 동서에게 미안하다고 하였고 동서도 아주 못마땅한 표정으로 아무 소리도 안 하다가 저희 부부에게 수술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우리 애들 아빠 목숨값으로 신장 내놓으니까 수술비는 형님네가 다 내세요. 그 돈이라도 내셔야죠. 아유, 동서, 지금 여기서 돈 얘기를 하고 싶어? 동서가 그런 말 하지 않아도 우리도 그 정도는 생각했어. 아니, 동서만 속상해? 우리도 안타까워 죽겠다고. 그렇게 시아버님은 수술 날짜가 잡혔고 그날이 오기만 기다리고 있었는데 수술이 있던 그날 세상에 시동생이 새벽에 몰래 병원을 나가 잠수를 타버린 겁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 버렸는데 동서도 시동생의 행방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게 정말 모르는 건지 아님 알면서도 모르는 척을 하는 건지 시아버님도 시동생의 행방불명에 두 눈을 질끈 감으며 혼잣말로 자식 새끼 잘못 키웠다고 어떻게 애비 등에 칼을 꽂을 수 있냐고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욕을 해대셨어요. 그러니 시어머니도 이걸 어쩌냐고 하다가 결국엔 시동생 편을 들으며 애가 얼마나 무서웠으면 도망을 쳤겠어. 그 맘도 약한 애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랬겠어. 당신도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렇게 살고 싶으면 며느리 신장이라도 받아서 살아요. 예, 남도 공여해준다는데 네가 네 시애비 신장 좀 떼줘라. 그리고 너는 평생을 몸으로 때운 애 아니냐? 그깟 때밀이 하면서 얼마나 대단하게 산다고 신장 하나 네 시애비 드려. 그걸로 평생 우리 집에 못한 거 은혜 갚았다 생각하면 되지. 얼른 가서 검사한다고 해. 어머님, 해도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저만 이 집 며느리예요? 동서도 있잖아요. 그럼 동서도 같이 받아봐야죠. 원래 서방님이 한다고 했다가 도망갔으니까 배우자인 동서 책임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 동서도 이 일에 책임을 져야죠. 동서도 같이 가서 검사 받아. 같이 가자고 하며 동서의 팔을 있는 힘껏 잡아당겼어요. 그러니 동서와 시모가 동시에 제 손을 뿌리치며 너랑 네 동서랑 급이 같냐? 네 동서는 너랑 차원이 다른 건물주야, 건물주. 그럼 몸값이 같겠냐, 다르겠냐? 당연히 건물주가 몸값도 더 비싼 거야. 얘가 학급 일만 하니 머리도 안 돌아가나? 가난한 것들은 그냥 몸으로 때우는 거라고. 옛날에도 그래왔어. 부자들은 전쟁 나면 다 헬기 타고 도망가고 가난한 것들이 총바지를 했다고. 시어머니의 말에 서러워서 화를 내야 되는데 눈물이 났어요. 저희 남편도 시어머니와 동서에게 난생 처음 화를 내며 소지품도 다 집어던지고 나가라고 난리가 났죠. 병원에선 소란 피우지 마시라고 경비원들까지 올라와 저희들을 말렸고 아수라장으로 만들어버린 그들은 병원을 나가버렸어요. 시아버님도 시동생에게 공여받는 건 포기를 하겠다며 대기 명단이 길어져도 그냥 뇌사자 명단에
대기를 걸어두겠다고 하셨어요. 수술을 받지 못하게 된 시아버님은 점점 더 상황이 악화되었는데 본인은 이미 둘째 아들한테 받은 상처로 삶이 끝난 것 같다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심지어 곡기까지 끊으시려고 하시는데 남편도 너무 많이 힘들어했고 저도 그 모습을 보는데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다들 미쳤다고 할 테지만 시아버님 몰래 남편에게만 알리고 제가 적합 판정 검사를 받아보았어요. 괜히 제가 검사한다고 했다가 혹여나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시아버님께 또 한 번 괜한 희망을 뺏는 것 같아 그냥 조용히 검사를 받아본 거죠. 그런데 이걸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불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저와 시아버님이 적합하다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사실 검사하기 전까지만 해도 수많은 고민을 하고 받은 건데 결과가 적합하다고 하니 저도 사람인지라 굉장히 망설여졌어요. 그리고 그날 꿈을 꿨는데 돌아가신 저희 엄마가 굉장히 흐뭇한 표정으로 절 쳐다보고 계시더라고요. 엄마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계셨는데 눈빛으로 시아버님을 도와주라고 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정말 큰맘 먹고 시아버님에게 공여를 해드리기로 결심을 했죠. 지금이야 아무렇지 않게 그때의 일을 설명하지만 당시엔 정말로 아주 큰 결정을 한 거였어요. 남편은 제 다리를 붙잡고 고맙고 미안하다고 엉엉 울었고 시아버님도 제 손을 잡으며 이 은혜는 꼭 갚겠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수술을 받게 됐는데 제왕절개로 애를 2번이나 낳은 저도 수술을 받아보니 엄청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식을 받는 사람보다 공여를 하는 사람이 더 아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한 4일 정도 되니 통증이 가라앉고 그 후로는 몸 상태도 하루하루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신장이식이 끝난 뒤 제 인생에 생각지도 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는데 한 6개월 정도 지났을 때였어요. 시아버님이 가족들을 전부 다 시댁으로 불러들여 할 얘기가 있다고 하셨죠. 도망갔던 시동생과도 그 이후 처음 보게 된 건데 아주 신수가 훤하더라고요. 근데 정작 할 말이 있다고 하신 시아버님은 아무런 말씀 없이 가족들을 한 명씩 쳐다보고 계셨고 이를 못 참은 시어머니가 대체 할 얘기가 뭐냐며 뜸들이지 말고 빨리빨리 얘기를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다들 서로 얼굴 길게 보고 있을 사이 아니라면서요. 그러니 시아버님이 침대 밑에서 뭔가를 꺼내오시더니 이게 내 유언장인데 내가 변호사한테 알아보니까 이 유언장대로 내 전 재산을 큰아들하고 큰며느리한테 준다고 하면 내가 나중에 죽고 나서 둘째 내가 유류분 청구인가? 그걸에서 뺏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꼴은 못 볼 것 같아. 2눈 뜨고 살아있을 때 내 전 재산을 큰애 부부한테 주려고 부른 거다. 그러니 시어머니는 그런 시아버님을 한껏 비웃으며 이 양반이 아프더니 인지도 떨어졌나? 당신이 뭔 재산이 있어서 재산을 물려준다고 해요? 재산도 한 푼 없는 양반이. 그러니 시아버님은 가지고 있던 서류에서 통장 하나를 꺼내 시어머니 얼굴에 획 하고 던지는데 그걸 받아든 시모가 통장을 열어보곤 숫자를 몇 번이나 세어가며 입을 다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체 0이 몇 개냐고 하는데 동서가 그 통장을 받아들곤 아니 10억이잖아요 하는 겁니다. 그 말에 시모는 2눈이 튀어나올 듯이 시아버님을 쳐다봤고 시아버님은 서류를 탈탈 털어 남은 통장들까지 그 3사람에게 집어던지는데 총 2개의 통장이 더 나왔어요. 그리고 거기엔 각각 10억씩 더 있다고 하는데 시아버님의 총 재산은 30억이었습니다. 30억이란 숫자가 가늠이 안 될 정도로 저에겐 너무나 커 어질어질했는데
시아버님이 30억이 든 그 통장 3개를 저희에게 주며 그간 너무 고맙고 미안하고 고생 많았다고 하는 겁니다. 들어보니 과거에 부잣집 아들로 살았던 시아버님의 말은 전부 다 사실이었는데 시아버님 앞으로 거의 쓸모없는 선산 7,000평이 있었대요. 근데 몇 년 전 기업이 이 선산을 매매하면서 그때 판 돈을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본인만 갖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제 평생 제일 충격적인 사건이 아니었나 싶었어요. 그러니 시모와 시동생네 부부는 눈에 불을 켜며 이걸 전부 다 저희한테 주면 어쩌냐고 하는데 시아버님은 제 대신 그런 시동생 부부와 시모에게 한 방을 날리셨어요. 내가 주고 싶다는데 니들이 뭔 할 말이 있어? 내 재산이고 내 거다. 그러니 재산 처분 행위도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둘째 니네는 부자 아니냐? 니들 말대로 건물주 아니냐? 백수인 니 형이랑 떼미는 니 형수보다 더 부잔데 이 돈을 탔네? 이 천벌 받을 놈들. 그러니 갑자기 동서가 시아버님에게 다가와 무릎을 꿇고 울기 시작하는데 아버님, 아니에요. 사실 제 명의로 있는 건물 말이에요. 그거 다 날아가게 생겼어요. 건물 담보로 제가 제약회사에 투자를 했는데 아니 거기가 사기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제 건물도 경매로 넘어가기 일부 직전이에요. 여태껏 사채까지 끌어다 쓰면서 빚 갚았다고요. 그래서 아버님 그때 이이가 수술 전날 도망친 것도 자기가 잘못되면 저랑 우리 애들도 잘못될까봐 겁이 나서 도망친 거래요. 이런 말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요, 아버님. 동서는 정말로 건물이 넘어가게 생겼다며 마이너스 통장에 은행에 대출받은 거랑 사채 계약서까지 핸드폰으로 전부 다 보여주는데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여나 맘 약한 시아버님이 저 불려우한테 넘어갈까 봐요. 그러니 시아버님은 동서의 손을 내치며 어디 숟가락을 올리려고 하냐고. 니들이 벌인 일인데 니들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했죠. 이혼하겠다는 동서의 말에도 시아버님은 꿈쩍하지 않으셨어요. 여태 동서는 건물이 날아가기 직전이었는데도 건물주 행세를 했으니 시모 또한 동서를 죽일 듯 노려보다 괘씸하다며 사기꾼이라고 동서의 머리채를 잡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끼리끼리 논다고 둘 다 정말 가관이었어요. 그리곤 시모 저한테 와서 그동안 동서 눈치 보느라 저한테 막대할 수밖에 없었다는 뻔하디 뻔한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데 들을 필요도 없다 생각하고 집을 나와버렸네요. 그렇게 저희 부부는 시아버님의 증여로 증여세까지 다 내고 남은 돈으로 이사를 했고 남편과 공동명의로 4층짜리 조그만한 꼬마 빌딩을 하나 계약했어요. 다행히 남편이 그동안 주식이랑 부동산 공부는 꾸준히 해와서 이번에 빚을 발했네요. 남편은 일부러 절 위해 지하에 목욕탕이 있는 건물로 계약을 했는데 늘 제가 조그만한 목욕탕 하나 갖는 게 소원이라고 했었거든요. 그걸 이렇게 들어주게 된 거죠. 저는 평생 일만 하면서 살다 보니 집에 있는 건 좀이 쑤셔 아직도 저희 건물에 있는 목욕탕에서 세신사로 일을 하고 있어요. 같이 일하는 분들은 제가 이 건물의 주인인지는 모르고 있는데 알고 나면 저를 어려워할까봐 일부러 말은 안 하고 있어요. 그 이후로 시아버님은 저희가 모시고 살고 있고 시어머니랑은 연 끊고 살고 있는데 요즘 듣게 된 소식으론 시아버님한테 받은 15평짜리 빌라를 팔아 시동생 이혼하는데 이혼소송비 대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쪽방에서 사신다고 하는데 결국 인과응보죠. 본인이 여태 악하게 살아왔으니 그대로 돌려받는 거 아닐까 싶네요. 저는 하도 시어머니한테 질려서
불쌍하다는 감정보단 이런 감정이 더 먼저 들어요. 그리고 시아버님 덕분에 제 평생 누릴 수 없는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어 돌아가실 때까지 잘 모시고 싶어요. 요새는 시국이 이래서 다들 힘들고 지치지만 좋은 날 올 때까지 다들 힘내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랄게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